항문주의 농약 같은 것들이 꾸준한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라든지 조직을 전부 다 괴사를 시켜서 싹 녹여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염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포가 괴롭혀진다면 항문이 크게 아프게 되면 정말 크게 많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이 나오기 때문에 항문 주위를 더욱더 오염시키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항문의 중증 질환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양성 질환과 악성 질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성 질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병들이 크게 온 경우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 악성 질환은 암을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성 질환 중에 항문의 중증 질환이라고 얘기한다면 항문 주위 농약 같은 것들이 항문 주변의 피부라든지 조직을 전부 다 괴사를 시켜서 싹 녹여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이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문 주위 농약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열과 함께 항문 주위에 통증을 동반하신다면 빨리 병원 찾아가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치루 같은 것들도 냅두게 되면 치루가 점점 더 많은 구멍을 뚫어서 항문 주위 괄약근을 전부 다 망가뜨려 버리는 복잡 치루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즉, 항문 주위의 질환은 냅두면 냅둘수록 더욱더 큰 병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항문 주변에 생길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질환은 암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대장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결장암과 직장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장암은 항문에서부터 적어도 한 15cm 이상 윗부분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이라고 부르고, 항문에서 15cm 이내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결장암 같은 경우에는 잘라버리는 것이 그래도 직장암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데,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자르기가 쉽지가 않고 자를 때 항문을 같이 없애야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문암이 있는데, 항문암은 항문 주위의 바이러스 감염을 저희가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항문 주위에 암이 생겼다면 항문을 없애는 수술을 해가지고 정말 큰 수술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병용함으로써 수술하지 않고 싹 낫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장암의 발병 원인은 워낙 다양해서 어떤 한 가지로 짧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공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변비라든지 아니면 유전적 소인 같은 것들도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건 어떤 한 가지 식습관을 고친다든지 생활습관 혹은 유전적 소인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시고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서 반드시 조기 질환에 초점을 두고서 치료와 진단을 시작해야 됩니다. 중증 항문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열입니다. 항문 주위에는 똥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의 감염을 갑자기 엄청나게 확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동반하는 항문 통증이 있다면 이건 중증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증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여성분들께 많이 생기는 게 있는데, 탈항이라고 항문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신 경우라든지 여자분들 괄약근들이 약해지는 경우, 변실금을 동반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의 골반이 전부 다 밑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일찍 오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는 좋은 치료를 해드릴 테니 어머님들 너무 늦게 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식습관을 좋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의 예방법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예방법은 꾸준한 정기검진, 특히 대장 내시경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 포함되는 것이 분별, 자멸 검사인데요. 분변, 변에서 자멸, 숨어있는 혈액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상당히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암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직 대장 내시경에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병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받아봐서 알고 저희가 또 해보기 때문에도 압니다. 그 용액 대략 한 4리터 정도쯤 되죠. 그 많은 양을 먹고 장을 비우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인데 그 4리터 이상 먹는 용액은 요즘 알약으로도 나오고 용액 양을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조금 더 편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받으셔서 조기 검진을 하시는 것만이 바른 예방법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두려워하는 병이 있는데요. 염증성 대장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증성 대장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히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유명 연예인 어느 분들께서 걸리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나 부정확한 정보 혹은 그것에 대한 민간 치료 같은 것들이 많이 환자분들 사이에 돌고 있어요.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죄송한 얘기를 드리자면 완전히 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좌측에 보이는 것이 정상대장이고 우측에 보이는 것이 크론이 있는 환자의 대장 내시경 소견인데요. 염증이 이렇게 심하고 주변으로 고름이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소견을 보이는 것이 바로 크론병입니다. 크론병의 무서운 점은 대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같이 다른 병과 동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긴 부분에서는 암이 발병할 수도 있고요. 변이 이 대장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뚫고 나오는 누공 같은 것들이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또한 크론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약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즉 레지던트하고 이럴 때는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 수술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수술해도 잘 낫지도 않고 인공항문 같은 것들도 많이 냈는데 요즘은 약이 너무 좋아져서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진단이 대부분 고등학교 아니면은 20대 초반에 많이들 되세요. 그때 초반에 진단이 된다면 병원 가셔서 면역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크론병에 맞는 약들을 드시게 되는데 그런 약들 드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꾸준히 잘 드시고 크론병이 잘 조절만 된다면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고 사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대장암에 대한 수술 방법이 매우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장암이라고 하면 무조건 배를 크게 째고 들어가서 대장을 잘라서 이어붙여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요즘은 복강경이라고 구멍 뚫어서 하는 것이 이미 표준 술식이 된 지 오래됐고 최근에는 로봇 술식이라고 해서 로봇 팔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수술해주는 최첨단의 치료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장암은 1, 2, 3, 4기로 나눠집니다. 1기는 초기, 2기, 3기는 이제 중기 정도 얘기할 수 있겠고 4기가 일반인들 얘기하는 말기입니다. 4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전이를 동반한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1기암, 초기암 때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이 아닌 시술로 파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2기암, 3기암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구멍 뚫어서 복강경으로 그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대부분 70에서 8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게 되겠고 3기암으로 넘어가거나 2기암 중에 고위험군 환자군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병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말기암 같은 경우, 즉 4기암 다른 데로 전이가 가 있으면 옛날에는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표적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비싼 약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저렴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기암 같은 경우에도 이 표적 치료제랑 병용한다면 엄청나게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고 완치까지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 4기 전부 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장암 수술 받으시는 분들 중에 또 궁금하신 게 이 대장암을 얼만큼 시간이 지나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옛날에 비해 수술 방법들이 많이 발전하고 환자분의 통증을 최소화시키고 합병증을 최소화시키는 수술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그렇게 큰 수술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퇴원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댁에 돌아가셔서도 한동안은 배변 습관의 변화라든지 작지만 통증 같은 것들로 고생을 좀 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하신 데는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변비 같은 것들이 있다면 먼저 대장의 기질적인 질환, 즉 대장의 모양이라든지 대장에 다른 큰 병이 있는지를 배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런 것들이 없으시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심리적 요인만으로도 설사나 변비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만 가지고 본인의 대장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증상이 있건 없건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셔서 대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치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치액이 암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치액은 어떻게 보면 혈관총에 생기는 혈관 질환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암은 그 안에 있는 세포에서 발전하는 거여서 혈관 질환하고는 구별돼야 됩니다. 하지만 치루, 항문주의 농양에서 생기는 치루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염증을 일으키고 크론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꾸준한 염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염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포가 괴롭혀진다면 거기서 암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암이 동반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문 질환으로는 암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검사가 무섭게 진행이 됩니다. 항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을 내보내는 기관이기만 한데, 거기에 손가락보다도 굵은 관을 집어넣어서 항문을 다 거꾸로 타고 올라간다는 것, 그걸 특히나 수면 같은 것들을 받지 않고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뱃속에 꾸불꾸불꾸불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쾌하실 수 있죠. 저도 대장 내시경 받을 때는 수면 내시경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내시경이 어려운 환자분들이 계세요. 고령인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수면 내시경으로 받지 않아도 나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또한 대장 내시경 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궁합이 잘 맞는다면 수면 내시경으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수면 내시경과 비수면 내시경은 어떻게 보면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문 질환뿐만이 아니라 대장암이라든지 중증 대장과 항문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장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의 일부를 배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항문을 쓰지 않게 하고 배를 통해서 변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모양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술식이고 받고 싶지 않은 술식이죠. 의사들도 이렇게 장루를 만들 때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우실지 사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만들 때는 환자분과 함께 더 빨리 낫기 위해서, 환자분의 삶의 질을 오히려 더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장루 같은 경우에는 붙이는 비닐백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쓰는 용품들이 전부 다 규격화되어 있고 제품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 관리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규격화되어 있는 거 대부분 일회용이기 때문에 쓰고 버리시고 쉽게 붙였다 떴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 중에 하나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치료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장루를 낸다고 끝이 아니라 나중에 장루를 집어넣는 보건술식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상담하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